밀람 쿤데라의 참을 수 없는 가벼움을 70쪽 읽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 소설을 아주 많이는 아니고 그래도 좀 여러 번 읽은 편인데요. 뭐 그때마다 완독하진 않았겠지만, 근데 이제 제일 꼼꼼하게 이제 정독을 했던 어떤 시점에 분명히 이제 그것이 마지막이다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또 마지막이 아니게 돼버렸어요. 아마 이제 다시 읽을 기회가 또 있으면 좋긴 하겠는데, 어쨌거나 이제 종관 기념으로 오늘 이제 보는데, 이 소설은 네, 여러분 좋아요. 이 소설은 쿤데라의 대표작인데요. 이 소설을 딱 펼치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니체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처음 읽었을 때도 이게 되게 매혹적이었는데, 지금도 되게 매혹적이에요. 베끼고 싶은 문장인데요. 훔치고 싶은 문장인데 훔칠 수가 없죠. 다 이건 아니까 이제 이런 경우는 우리가 인용을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무슨 뜻인지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통째로 인용을 할 때는 좀 뭔 말인지 잘 몰라도 갖다 쓸 수가 있는데, 이거를 내 말로 풀어서 쓸 경우에 간접 인용 혹은 이제 요약을 해서 풀었을 경우에는 거의 100% 이해한다 혹은 이해했다라는 착각이라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잘 안 돼가지고 그냥 한번 읽어볼게요. 영원한 회귀란 신비로, 다시 영원한 회귀란,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영원 회귀라고 외우는데 여기서 이제 5글자로 써가지고, 영원한 회귀란 신비로운 사상이고 니체는 이것으로 많은 철학자를 공경에 빠뜨렸다. 우리가 이미 겪었던 일이 어느 날 그대로 반복될 것이고 이 반복 또한 무한히 반복된다고 생각하면 이 우스꽝스러운 신화가 뜻하는 것이 무엇일까? 뒤집어 생각해보면 영원한 회귀가 주장하는 바는 인생이랑 한 번 사라지면 2번 다시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한낱 그림자 같은 것이고, 그래서 산다는 것에는 아무런 무게도 없고 우리는 처음부터 죽은 것과 다름없어서 삶이 아무리 잔혹하고 아름답고 혹은 찬란하다 할지라도 그 잔혹함과 아름다움과 찬란함조차도 무의미하다는 것이다. 14세기 아프리카의 두 왕국 사이에 벌어진 전쟁 와중에 30만 흑인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처참하게 죽어갔어도 세상 면모가 바뀌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로 인생의 잔혹함이나 아름다움 따위는 전혀 염두에 둘 필요가 없는 셈이다. 이 전쟁이 영원한 회귀를 통해 셀 수 없을 만큼 반복된다면 14세기 아프리카의 두 왕국 사이에 벌어졌던 전쟁도 뭔가 달라질 수 있을까? 그렇다. 그 전쟁은 우뚝 솟아올라 영속되는 한 덩어리로 변할 것이고 그 전쟁의 부조리는 치유될 수 없을 것이다. 뭔 말이지 이게? 자, 프랑스 혁명이 영원히 반복되어야 한다면 로베스피에르에 대한 프랑스 역사의 자부심도 덜할 것이다. 그게 계속 반복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비슷하게 히틀러도 마찬가지죠. 그죠? 히틀러가 굉장히 유일무이한 존재여야 되는데 그게 또 반복되는 거예요. 영원 회귀예요. 영원히 또 돌아와요. 그러면 그 히틀러 같은 괴물의 가치도 또한 이제 줄어드는 거고요. 이건 뭔가 되게 좀 어려운 이제 말인데, 그 다음에, 그래서 영원회귀라는 사상은 세상사를 우리가 아는 그대로 보지 않게 해주는 시점을 일컫는 것이라고 해두자. 다시 말해 세상사가 덧없는 것이라는 정상 참작을 배제한 상태에서 우리에게 나타난다. 사실 이 정상 참작 때문에 우리는 어떤 심판도 내릴 수 없다. 곧 사라지고 말 덧없는 것을 비난할 수 있을까? 석양으로 오렌지빛을 띤 구름은 모든 것을 향수의 매력으로 빛나게 한다. 단두대조차도. 읽으면 읽을수록 더 어려워지고요. 차라리 첫 문장을 읽었을 때는 다 이해한 것 같았는데 읽으면 읽을수록 더. 얼마 전 나는 기막힌 감정의 불꽃에 사로잡혔다. 나는 히틀러에 관한 책을 뒤적이다가 사진 몇 장을 보곤 감격했다. 내 어린 시절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나는 어린 시절을 전쟁통에서 보냈다. 내 가족 중 몇몇은 나치 수용소에서 죽기도 했다. 그러나 그들의 죽음이 되돌아갈 수 없는 내 인생의 한 시절,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그 시절을 떠올리게 해줬던 히틀러의 사진에 비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히틀러는 반복되나요? 이러한 히틀러와의 화해는 영원회귀란 없다. 는데 근거한 세계에 존재하는 고유하고 심각한 도덕적 변태를 보여준다. 영원회귀는 또 없다? 영원회귀는 또 없다? 이건 또 뭘까요? 왜냐하면 이런 세계에서는 모든 것이 처음부터 용서되며 따라서 모든 것이 냉소적으로 허용되기 때문이다.
이 문장 안에서도 지금 모순인 거잖아요. 모든 것이 처음부터 용서되는 거는 예를 들어서 플러스 가치라면 또 모든 것이 냉소적으로 허용되니까 한편으로는 마이너스고 무정부사회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지금 같이 공존하는 애매한 문장인데 이것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처음에 시작하던 문장 다시 한번 읽어보면 영혼회귀란 신비로운 사상이고 니체는 이것으로 많은 철학자를 공경에 빠뜨렸다. 우리가 이미 겪었던 일이 어느 날 그대로 반복될 것이고 이 반복 또한 무한히 반복된다고 생각하면은 이 우스꽝스러운 신화가 뜻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는데요. 그러고 이제 이런 식으로 그 아포리즘이 이어져요. 2번 아포리즘은 뭐냐면 좀 전에 1장이었고요. 2장은 뭐냐면 파르메니데스인데 지금 이걸 같이 읽었으면 좋은데 읽지는 않았고요. 이 러셀의 서양 철학사에 파르메니데스가 나와요. 러셀의 서양 철학사에서 파르메니데스는 어디 나오냐면 제가 그 Call Me by Your Name을 영화를 보고서 헤라클레이토스에 대해서 읽었는데요. 헤라클레이토스는 되게 두꺼워요. 많이 썼어요. 헤라클레이토스에 대해서. 그만큼 이제 유명하다는 거고, 제가 한 번 흐르는 강물에 같은 지점에 두 번 발달할 수 없다. 이것도 우리가 기억이 나고 하잖아요. 만물유전의 법칙 이런 것도 기억나는데 그거에 비해서 이제 파르메니데스는 조금은 비중이 더 작게 다루어지는, 적어도 일반인들에게는 좀 덜 알려진 건데요. 헤라클레이토스 다음에 이제 그 파르메니데스를 위치시킨 건 뭐냐면, 읽어볼게요. 그리스인들은 이론이든 실천이든 온건한 입장에 만족하지 않았다. 헤라클레이토스는 모든 것이 변한다고 주장했고 파르메니데스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고 맞받아쳤다예요. 파르메니데스는 여기 자연에 관하여라는 책을 이제 가지고 오는데 당연히 처음 듣는 책이고요. 파르메니데스는 감각이 우리를 속인다고 생각하고 수많은 감각 가능한 것들이 환상일 뿐이라고 매도했다라는 단어를 쓴 거 보니까 동의하지 않는 거예요, 저자가. 그러니까 이 러셀이. 유일하게 참된 존재는 일자로서 무한하며 분할할 수 없는 것이다. 이 일자가 신의 개념은 아닌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차갑다는 뜨겁지 않다의 반대말일 뿐인 거예요. 그럼 하나인 거잖아요. 두 개 반대되는 대립상 개념이 아니에요. 대립이라는 말 쓰려면 최소한 두 개의 존재를 가정해야 되는데 헤라클레이토스처럼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파르메니데스는 어둡다는 밝지 않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빛. 그것에 이제 있고 없음의 차이인데 그 차이에 집중하는 게 아니죠. 하나인 거에 집중하는 거죠. 이제 이런 식으로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고 맞받아친 사람이 파르메니데스랍니다. 그거를 이제 쿤데라가 갖고 와가지고요.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인생의 매 순간이 무한히 반복되어야만 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혔듯 영원성에 못 박힌 꼴이 될 것이다. 이런 발상은 잔혹하다. 영원 회귀의 세상에서는 몸짓 하나하나가 견딜 수 없는 책임의 짐을 떠맡는다. 바로 그 때문에 니체는 영원 회귀 사상은 가장 무거운 짐이라고 말했던 것이다. 말씀드렸다시피 읽을수록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영원한 회귀가 가장 무거운 짐이라면 이를 배경으로 거느린 우리의 삶은 찬란한 가벼움 속에서 그 자태를 드러낸다. 여기서 이제 그 쿤데라가 무거움과 가벼움이라는 일종의 그 변증법을 연상시키는 어떤 대립상을 우리한테 던져주죠. 네, 그래서 제가 이 쿤데라의 참을 수 없는 존재감을 처음 읽었던 대학 시절에도 이 대립상에 굉장히 몰입을 했었고요. 무거움과 가벼움. 근데 그게 지금 다시 보니까 아마 그전에도 또 한번 인지했었겠지만 다시 보니까 이게 파르메니데스가 제기했던 문제다. 기원전 6세기에. 그의 말에 따르면 이 세상은 빛, 어둠, 두꺼운 것, 얇은 것, 뜨거운 것, 찬 것, 존재, 비존재와 같은 반대되는 것의 쌍으로 양분되어 있다. 그는 이 모순의 한쪽 극단은 긍정적이고 다른 쪽 극단은 부정적이라 생각했다. 이 이론은 모든 것을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으로 나누는 극단적 이분법이 유치하게 느껴질 정도로 안이하게 보일 수 있다. 단 이 경우는 예외다. 무엇이 긍정적인가? 묵직한 것, 즉 무거운 것이 긍정적인가? 가벼운 것이 그런가? 근데 다른 것도 꼭 그렇게 가치론적으로 매길 수 없을 수도 있어요. 뜨거운 건 플러스, 차가운 건 마이너스인가요? 그럴 수 있는데 뭔가 음식이 너무 많이 식었다, 너무 차다, 어떤 사람의 마음이 차다.
근데 음식이 너무 뜨겁다. 그게 항상 플러스 가치인 건 아닌 거거든요. 아이스크림은 또 차가워야 되잖아. 마이너스가 항상 마이너스 가치인 건 또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단순하지 않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좀 전에 여기 파르메니데스 제가 얘기를 했는데, 쿤데라의 요약은 조금 다르식인 것 같아요. 근데 어쨌거나 이제 쿤데라가 읽은 어떤 파르메니데스가 있을 것이고, 거기서 이제 이런 이분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 중에서 무거운 가벼움을 이제 나누는 것이 작가에게 마음에 들었던 것 같고, 아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해했느냐 이해하지 못했느냐도 때로는 주관적일 수 있어가지고, 작가한테는 한편으로는 이해했다는 착각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이해했다는 착각도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난 이걸 이해를 했고요. 그걸 이제 내 말로 이렇게 풀어갖고 지금 쓰는 건데, 그게 어쨌거나 공감을 얻으니까 저한테는 적어도 제가 지금 떠들고 있는 거잖아요. 자, 파르메니데스는 이렇게 답했다. 가벼운 것이 긍정적이고 무거운 것이 부정적이라고. 그의 말이 맞을까? 이것이 문제다. 오직 한 가지만은 분명하다. 모든 모순 중에서 무거운 것, 가벼운 것의 모순이 가장 신비롭고 가장 미묘하다. 이 비슷한 얘기는 이제 쿤데라가 자기 에세이 뭐 커튼인지 배반당한 유언인지 뭐 소설의 이론인지 뭐 아무튼 어딘가 에세이에서도 많이 이제 하는 얘기인데요. 이렇게 해서 그 두 1장, 2장을 몇 쪽 안 돼요, 지금. 대여섯 쪽 정도를 요런 이제 이론으로 쓴 다음에 이제 실제로 들어가는 거죠. 제가 그 불멸을 얘기를 하면서 쿤데라 소설은 이론과 실제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좀 전이 이론이면은 니체하고 파르메니데스가 지금 이제 이론인 거잖아요. 니체, 파르메니데스, 뒤에 가면 베토벤 또 나오고, 이제 그게 이론이라면, 실제는 뭐냐면 나는 수년 전부터 토마스를 생각했다. 여기는 여러분 토마시라고 표현돼 있어요. 테레사는 테레자로 표기가 돼 있는데 그냥 저는 토마스가 편해서 토마스를 생각했고, 그 다음에 그는 3주쯤 전에 보헤미아의 한 작은 마을에서 테레사를 만났고, 그리고 이제 같이 있었고, 얼마 뒤에 테레사가 찾아왔고, 프라하로 두 사람은 그날 바로 동침을 했는데, 테레사가 알아 누워요. 그러면서 이제 돌봐주게 되는데, 정말 그 강보에 이렇게 쌓여가지고, 강으로 이렇게 떠내려온 그런 아기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런 여자인 거죠. 여기서 이제 또 오디푸스 신화가 한번 상기되기도 하고, 굉장히 잘 쓴 소설인데요. 그러고서 이제 우리가 아는 그 사랑의 이야기들이 이제 펼쳐지는데, 읽으면서 제가 70쪽 읽었지만 도대체 소설이란 뭘까를 생각해 보게 되는데, 참 어떻게 보면 이게 별거 아닌 얘기거든요. 바람둥이 토마스랑 그 다음에 이제 열려놨죠, 진짜. 이렇게 한 남자만을 집중적으로 사랑하고 그렇게 해야만 하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무 괴로운 테레사라는 여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바람둥이 토마스가 또 에로틱한 우정을 유지하는 친구가 있어요. 에로틱한 어떤 열정의 우정 관계를 유지하는 친구가 있는데, 사비나라고 이제 화가 멋진 이제 또 여성이 한 명 나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과의 또 관계를 유지를 해요. 이해가 안 되죠, 테레사는. 이 남자가 나를 사랑하는 거는 같을 거예요. 아마 그런 느낌은 오죠, 그죠? 자기도 굉장히 사랑하고, 근데 왜 자꾸 에로틱한 저 우정 관계를 버리지 못하냔 말이에요. 나하고만 관계를 하면 되지. 왜 또 저 여자 혹은 또 더 있어요. 미치겠죠. 미치고 한장하고 팔짝 뛰겠죠. 계속 그러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이 토마스도 처음에는 거짓말을 해보다가 이것도 해보다 저것도 해보다가 막 이런 상태로 둘이 공존하고, 트렁크 들고 왔다가 나중에 또 트렁크를 들고 떠나가기도 하고, 뭐 헤어졌다 만났다 이렇게 하기도 하는 관계에 또 한 명이 더 들어가는데, 프란츠라고 사비나와 관계를 가졌던 남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쿤데라는 이렇게 4명의 주된 인물을 좀 많이 쓰는 것 같고요. 적어도 그 농담이랑 불멸이랑 참존가,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에서도 이제 그런 것 같은데, 토마스, 테레사, 사비나, 그 다음에 이제 프란츠, 또 저는 되게 인상적이었던 캐릭터가 프란츠를 사랑했던, 프란츠의 아내보다도 더 프란츠를 사랑했던 안경잡이 못생긴 대학원생, 또 이제 껴주고 싶은데 비중은 좀 낮아요. 근데 이 이제 4명 중에서 테레사하고 그 뭐 토마스 둘이가 이제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젊은 남녀들이 뭐 모였다가 헤쳤다가 하는 이야기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보면은 쿤데라 소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아이가 되게 무시되거든요. 토마스가 결혼했는데 이제 부주의하게 임신을 한 것처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아이한테 그 양육비를 대주는데, 이거면 됐지 무슨 나한테 부성애까지 요구를, 거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아이는 뭐 항상 이런 취급을 받아요. 근데 이 소설에서 아이를 등장시키지 않으면은 사실상 세태 소설이 가능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식의 소설을 쿤데라는 이제 계속 쓰고 있고, 그럼 이렇게 남녀들이 뭐 만났다 헤어지고 주로 이제 성적인 어떤 그런
접촉을 갖고 그거에 대한 담론을 이어가고 중간에 니체가 나오고 파르메니데스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베토벤의 사중주가 나오는데 아임무스 이스트인가요? 다스 이스트 아임무스인가요? 꼭 과연 그래야만 하는가? 꼭 그래야만 했다 해가지고 이제 또 독일어로 갖고 와가지고 쿤데라는 그런 걸 되게 잘하는데 에스무스 자인입니다. 에스무스 자인. 그래야 했다인데요. 이거를 이제 또 갖고 와가지고 변주를 해가지고 이제 잘 쓴, 이런 걸 되게 쿤데라가 잘 써요. 어떻게 보면 되게 현학적으로 보일 수도 있는데 그게 이제 소설하고 잘 맞아 떨어져가지고 되게 저는 잘 읽히는데요, 쿤데라가.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이론이 계속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젊은 남녀들의 얘기가 들어가는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좀 괜찮은 소설로 읽히나 또 생각을 해보면 시대적인 정황이 있는데 그 이른바 우리가 프라하의 이제 봄이라고 부르는 이제 그 역사적인 어떤 맥락입니다. 그거에 이제 인물들을 투입시키는 방식이 그 보헤미아에서 웨이트리스 그런 이제 여급으로 일하던 여성이 보헤미아의 작은 도시에서 여사 사랑을 쫓아서 이제 프라하로 온 거잖아요. 그래서 프라하에 굉장히 명망 있는 이제 외과 의사 토마스와 이제 그 결혼을 하고 이렇게 이제 살게 되는데 근데 왜 둘도 애가 없지? 아무튼 이제 그렇게 살게 되는데요. 이 참 세태소설이 아닌 거죠. 세태소설은 애가 정말 많이 생기거든요. 아주 골치죠. 그리고 이제 그게 또 대하소설로 가게 되는데 왜냐면 또 애들은 또 사고를 많이 치고 짝짓기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진짜 대하소설로 또 가게 되는데 아무튼 이제 둘이가 이제 이렇게 같이 살게 되는데 프라하의 봄이 이제 터지면서 그 테레사가 카메라를 들고서 사진을 많이 찍어요. 그래서 거의 이제 자기 목숨 내놓다시피 하고 그 소련의 탱크가 와가지고 이제 그 프라하를 짓밟고 하는 것들 이제 사진을 찍는데 그 영화에서는 물론 그 영화를 쿤데라가 되게 싫어했어요. 싫어했는데 이제 저는 그 배우를 되게 좋아해가지고 특히 줄리에트 비노시를 제가 되게 좋아해가지고 줄리에트 비노시가 굉장히 예쁘게 나온 영화 중에 하나. 물론 이제 더 예뻤던 거는 레오 까락스의 나쁜 피나 그 다음에 이제 키에슬롭스키 크리지토프 키에슬롭스키 감독의 블루 거기서 정말 예뻤거든요. 아무튼 이제 거기 이제 그 이렇게 롱부츠 신고 다니면서 열심히 이제 사진 찍어요. 거기서 저기 줄리에트 비노시가 그런 식으로 해서 그 섹스와 그러니까 성하고 정치를 아주 절묘하게 이 소설에서 잘 엮고 그 다음에 이제 쿤데라는 워낙 공부를 많이 한 작가니까 아까 이론하고 실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뭐 다른 분들은 또 다른 걸 많이 보시겠지만 저는 러시아 문학이 전공이다 보니까 되게 눈에 또 들어왔던 게 안나 까레니나거든요. 이제 그 토마스가 외근을 이제 간 거예요. 그 보헤미아의 소도시에 그 누군가가 자골 신경통인가 뭔가 이제 걸려가지고 그거 이제 수술하려고 이제 거기 왕진을 간 건데요. 거기서 이제 그 테레사를 만나게 되고 테레사가 다시 찾아오잖아요. 나중에 프라하로. 그때 찾아올 때 그 테레사의 손에 들려 있었던 책이 톨스토이의 안나 까레니나예요. 그러니까 처음 만났을 때보다 그녀는 뭐 이러이러한 복장을 하고 있었는데 처음 만났을 때보다 좀 더 지적이고 예쁘고 뭐 이렇게 인상을 쓰는데 어떤 그녀의 이미지를 완성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 소품 중에 하나가 톨스토이의 안나 까레니나예요. 안나 까레니나 길잖아요, 여러분. 책이 두껍잖아요, 묵직하고. 그리고 이제 그 소설에 어떻게 보면 이제 쿤데라가 경의를 표하는 거기도 하겠죠. 둘이 결혼할 때인가 선물을 주는데 그게 이제 강아지인데 뭐였더라? 세인트 버나드 종인가 뭐와 뭐의 이제 잡종인데요. 그 강아지는 암컷이에요. 암컷인데 처음에 이제 이름을 붙일 때 톨스토이로 하려고 했는데 톨스토이 남자잖아요. 그러면 이제 암컷이니까 안나 카레니나로 이름을 붙이자. 근데 좀 강아지 못생겼던가 그래요. 그래갖고 이름을 남성으로 바꿔가지고 카레닌이라고 붙입니다. 근데 이름이 이제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보통 암컷의 강아지는 남자 주인을 더 좋아하는데 얘는 암컷임에도 불구하고 테레사를 더 좋아하든가 뭐 이런 식의 설정이에요. 어쨌거나 그 두 사람이 키우는 반려견의 이름을 또 카레닌으로 주고 이 소설이 이렇게 챕터가 여러분 있습니다. 총 7부로 되어 있거든요. 1부가 가벼움과 무거움, 그 이제 말씀드린 그 파르메니데스와 니체에서 가져온, 그 다음에 2부가 영혼과 육체, 이게 사랑에 대한 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접근법이 다른 거죠. 제가 지금 중구난방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뭐 항상 그렇듯이 접근법이 다르다. 그러니까는
안 사랑해도 잘 수 있어요. 그러니까 관계를 가질 수 있어요. 토마스는. 근데 테레사는 그거를 시도하려고 해도 안 돼요. 다른 남자랑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도 너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 근데 참 여기서 제가 아까 읽은 그 70쪽 중에 나왔던 건데 정사는 할 수 있어요. 그건 욕망의 문제니까, 욕구의 문제니까. 근데 뭐가 힘드냐면 동반수면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토마스는 여자와 관계를 갖고 나서 같이 자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눈을 떴는데 옆에 누가 있는 게 너무 싫고, 그 다음에 자기가 밤에 그렇게 뜨거운 정사를 나눴던 사람하고 아침에 오붓하게 식사를 하는 거가 하나도 동경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자, 그래서 정사라면은 아무 여자는 아니지만 정사라면 많은 여자랑 할 수 있다. 하지만 동반수면이라면 동침이죠, 동침. 근데 그 동침이란 말은 우리말에서도 역시나 정사란 뜻이 맞네요. 동반수면은 아무나 하고 할 수 없는 거예요. 한 명만 가능한 거예요. 그게 이제 여기서는 그 테레사거든요.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영혼과 육체에서 하고, 3부는 이해받지 못한 말들, 4부는 다시 영혼과 육체, 5부는 가벼움과 무거움. 그러니까 주제를 이렇게 변주해 가면서 같이 쓰고 있네요. 6부는 대장정, 요거는 뭐 키치나 이런 거에서 사비나 얘기였던 거, 프란츠 얘기였나 봐요. 그랬던 것 같고, 7부는 카레닌의 미소인데, 이거 제가 되게 좋아했던 것 같은데, 카레닌 죽어가는 그 장면에서 그 니체 토리노의 말도 얘기를 하고, 카레닌이 암에 걸려가지고 이른바 안락사 시키거든요. 그 부분에서 이제 그 테레사가 되게 슬퍼하고 하는 그런 장면을 쿤데라 되게 감동적으로 잘 썼었는데, 아무튼 이제 그렇게 이제 이렇게 챕터가 이렇게 쭉 있고, 이 챕터 특히 마지막 장의 제목으로, 마지막 부의 제목으로 카레닌을 넣는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이제 이 소설하고 안나 까레니나는 뭔가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 있는데, 제가 파악한 거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한 거는 뭐냐면, 안나 까레니나는 이제 19세기 사실주의 소설의 교과서잖아요. 거기서 굉장히 엄정하게 지켜지는 게 나름대로 인과율인데, 그 인과율이 결국 그렇게 될 거였어, 우리 인생이라는 게. 이렇게 말해 놓고 보면 이게 되게 우연해 보이지만, 우연한 사건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안을 들여다보면 굉장히 촘촘한 어떤 인과적인 그런 그 원인과 결과들이 묶여 있다라는 거거든요. 예를 들자면, 안나 까레니나가 오빠의 가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불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페테르부르크에서 모스크바로 왔단 말이에요. 근데 바로 그 사건을 계기로 브론스키를 만나서 자기가 불륜에 빠져들게 되고, 그 결과 죽게 돼요. 그래서 그 불륜이라는 고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굉장히 일관성 있게 이어지는데, 디테일한 측면에서 봐도 안나가 기차역에서 처음 브론스키를 만난 순간, 그날 영무원이 기차 밖에 치여서 죽는 사고가 발생해요. 그게 무의식적으로 굉장히 각인이 됐겠죠. 그리고 이제 안나가 브론스키와 여사여사 이제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낳을 정도로 깊은 관계가 됐고, 세월도 많이 흘렀단 말이에요. 막 4, 5년 이렇게 흘렀죠. 흐른 다음에 브론스키의 관계가 굉장히 안 좋은 쪽으로 막 발전해 갈 때, 안나가 택한 최후의 그 자기의 목숨을 처리하는 최후의 방식이 기차 바퀴로 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역사적인, 인생의 가장 의미 있는 순간에 봤던 그 기차 바퀴, 사람이 거기 치여 죽는 그 이미지가 계속 안나의 뇌리 속에, 무의식 속에 박혀 있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발현되었다. 나보코프 얘기입니다. 근데 굉장히 이제 설득력이 있어 보이고요. 안나 까레니나의 어떤 구성력이나 그런 것들을 높이는 해석이라고 보는데요. 그래서 결국 그렇게 될 거였어. 어떤 인생의 큰 흐름이 있거든요. 그 큰 흐름이 어떤 우연의 덩어리 같지만 사실 그 안에 굉장히 촘촘한 인과율이 도사리고 있다. 그러니까 우연과 필연을 놓고 보면 우연처럼 보이지만 그 모든 건 필연이었어, 운명이었어 라고 이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이 소설을 통해서 보면 토마스는 어쩜 모든 걸 다 우연으로 보는 거예요. 그때 이제 하필이면은 자골 신경통 과장이 그거에 걸렸던가 해가지고 못 가가지고 자기가 간 것도 우연이었고요. 그 다음에 하필이면 하고 많은 호텔 중에서 자기가 그 호텔에 묵은 것도 정말 우연이었고요. 그 다음에 하필이면 기차 시간이 안 맞아가지고 하필이면 그때 우연히 누구를 본 거예요. 테레사를 본 거였고, 우연히 잠깐 같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테레사가 우연히 프라하에 왔는데 하필이면 우연히 아팠던 거예요. 근데 모든 게 다 우연인 것 같지만 실은 그 안으로 보면 모든 게 다 필연일 수 있거든요. 이걸 이제 어떻게 인식하느냐의 문제인데, 토마스가 다 우연이라고 인식하지만 얘는 누구예요? 그러니까 테레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모든 것은 다 필연인 거예요. 다른 남자는 안 돼요. 필연적으로 토마스여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필 나타난 그 사람은 토마스였거든요. 하필
하필 다른 그 누구도 아닌 토마스한테 나가 빠져든 거는 그것도 필연인 거예요. 운명인 거예요. 다른 남자로 절대로 대체될 수가 없어요. 이거를 이제 사랑의 코드로 가져오면 사비나는 이제 그런 이분법을 쓰거든요. 저런 이제 바람둥이 돈후안 토마스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트리스탄이 있는 거죠. 평생 이졸데만 생각하는 낭만적인 그런 이제 인물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쿤데라가 좋아한 그 이분법으로 서사적 바람둥이와 서정적 바람둥이가 있는데, 서사적 바람둥이는 쿨해요. 콜렉션을 또 추구하고요. 되게 좀 보다 더 이지적인 쪽에 속해요. 그러니까 계속 모아야 되는 거죠. 얘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서정적 바람둥이는 뭐냐면 이상향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럼 끊임없이 배반 당하겠죠. 이러나 저러나 다 바람둥이라는 점에서는 똑같아요. 제가 제대로 기억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굉장히 재미있는 이분법이었는데요. 결과적으로 이제 나중에는 그 모든 것이 다 이제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두 사람 계속 이제 삶을 이렇게 같이 꾸려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통사고 그 어디 시골 그 읍내인가 이런 데 이제 가가지고 파티를 이렇게 하다가 트럭 몰고 가다가 교통사고로 죽었나요? 그리고 이제 중간에 테레사가 되게 뜬금없는 이상한 꿈들을 많이 꾸거든요. 한 번은 또 까레닌이 아이를 낳았는데 벌 한 쌍과 크루아상을 낳았던가 이런 식으로 굉장히 엽기적인 꿈을 많이 꾸고, 그 다음에 시체 더미에 같이 쌓여있는 꿈인가 그랬는데 너무 인상적이었는데 자기 시체 아니라고, 나 오줌 마렵다고. 내가 오줌을 눈다는 건 뭐예요? 나는 살아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는 거의 증거가 바로 내가 오줌이 마렵다는 게 바로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다. 그런 식으로 이제 테레사가 꿈에서 얘기하는 게 있는데, 이런 것도 되게 재밌었고, 근데 그거에 대해서 다른 시체들이 얘기를 해요. 35쪽인데 나는 오줌을 누고 싶단 말이에요. 이게 내가 죽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그랬더니 시체들이 막 웃어요. 오줌 누고 싶은 게 당연하지. 모든 감각이 오랫동안 남아있을 거야. 한쪽 팔을 잘라낸 후에도 오랫동안 팔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단 말이야. 오줌은 더 이상 없지만 우리는 여전히 오줌을 누고 싶거든. 이제 이런 꿈을 꾸는데 꿈도 너무 그로테스크하고요. 그러니까 테레사가 꾸는 이런 꿈들이 되게 귀여우면서도 되게 그로테스크하고, 이거를 이제 서술해 가는 그 쿤데라의 방식이 그러니까 직구수인데 이제 읽게 되는 그런 게 있어요. 아무튼 이제 그래서 여기 실내 수영장 이런 꿈도 꾸고, 네. 아무튼 꿈들을 이제 되게 많이 꾸는데 그 중간에 또 공항에서 내려가지고 이상한 어떤 그림이 펼쳐지는 그런 꿈도 있었는데, 그 중간에 죽는 거를 또 먼저 얘기를 하고요. 이제 마지막에 시간 순서를 바꿔가지고 인물들이 죽고, 그 다음에 이제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죽기 전에 삶이 어땠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의 어떤 시간 배치법도, 시간 사용법도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사람은 다 죽는데 생각해보면 그게 되게 뻔한 결말인데 또 불구하고 인물들의 죽음을 우리한테 먼저 알려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들의 삶의 주로 이제 후반부가 되겠죠. 그거를 우리한테 보여주는 그런 서술 방식도 되게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한번 써보고 싶었는데 잘 안 되고, 네, 잘 안 되고. 아무튼 이제 인상적이고 좋은 소설인데 제가 다 읽지는 이제 못할 것 같고요. 이제 일을 해야죠. 이 쿤데라의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은 여기다가도 썼는데, 이제 이 책은 체계를 꾸려야 돼가지고 아마 문학, 정치 그런 맥락에서 좀 봤던 것 같지만, 그 밖에도 이제 재밌는 어떤 얘기를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고, 춘코의 철학인가요? 하는 그 유튜브가 있거든요. 저같이 이렇게 하지 않고 제대로 하는 그런 유튜브인데, 이제 거기는 철학자예요, 본인이. 그렇다 보니까 아마 출발점은 니체가 아니었을까 싶고요. 니체를 읽는 사람이라면은 또 이제 이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에 빠질 수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톨스토이를 거쳐서 쿤데라에게 가는 건 아닌데, 제가 읽었을 때 쿤데라는 정서적으로 도스토옙스키에 더 가까워요. 근데 이제 소설 구성에 엄청난 균형 감각이 있어요. 아까 그 주인공 4명을 말씀을 드렸는데 진짜 딱 그 톨스토이식 대입법에 따라서 그 이야기를 진행한다는 느낌이 들고요. 그런 거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이 소설은 각별히 그 안나 까레니나에서 펼쳐지는 우연론과 인과론의 변증법을 여기서 이제 토마스하고 테레사의 관계에다 적절하게 되게 잘 섞어 넣었다는 이제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강아지도 하나의 캐릭터인 거예요. 까레닌도. 그거를 또 역시나 이제 소설 전체의 흐름 속에서 잘 녹였다는 생각이 들어요. 언젠가는 다시 읽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이제 그런 소설이고요. 제가 그럼 이제 기회를 한번 마련해 봤으면 좋겠고, 이게 지금 민음사에서
뭐 절치부심까지는 아니겠지만 굉장히 많은 돈이죠, 뭐 결국 들여서 이 전집을 냈을 건데 지금 이게 절판됐나요? 잘 모르겠지만 좀 원래 전집이라는 것 자체는 낼 때 이제 그런 다 뭐라고 해야 되나 기회비용을 아마 갖고 가는 걸 거예요. 뭔 말이냐면 도스토옙스키 전집의 경우에도 모든 작품이 다 팔리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출판이라는 거는 문화 사업이기 때문에 단순히 이제 그런 이익만 갖고 따질 수 없는 그런 격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출판사들도 그런 걸 염두에 둘 것 같고, 그래서 많은 것들이 지금 좀 안 팔리고 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래도 이 책은 네, 팔리는 것 같고요. 이 책으로 팔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입판본으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맨 처음에 읽었던 그 약간 그게 사실 피카소 그림은 아닌데 제가 화가 이름을 까먹었어요. 아무튼 그런 느낌을 주는 입체파 느낌의 이제 그런 표지로 된 무슨 열대 예, 그런 그림이었는데 그걸로 이제 읽었었는데 그 사이 역자도 바뀌었고 동문학자 번역에서 불문학자 번역으로 바뀌었고 번역도 참 좋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진짜로 권하는 책인데 이게 너무 야한가요? 그죠? 그럴 수 있을 거예요. 네. 네,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담론에 대한 불편함을 조금 약간 건너뛰어도 되고, 왜 이렇게 그거를 그렇게 집중적으로, 그게 아니어도 충분히 좋은 소설일 수 있는데, 너무 성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묘사를 많이 하면은 마치 이 작가는 쓸 게 없어가지고 이런 얘기를 쓰고 있나라는 생각이 좀 들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소설이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이제 그 쿤데라 소설도 하나의 전범이니까 이제 이거를 보고서 우리가 소설을 쓸 때 참고사항 중에 약간은 저는 반면교사 내지는 타산지석으로 그 부분 염두에 둘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것들이 너무 다른 것들이 조금 부실하다 싶으니까 너무 이런 성교 장면에 집중을 하는 거는 조금 좋지 않지 않나라는 생각을 지금 제가 나이가 들어서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지금 구상하고 있는 소설과 관련해서도 조금 해봅니다. 아니면은 진짜 김영하 씨 표현대로 칼을 한번 뽑았으면 이제 그 부분도 굉장히 이제 멋지게 이제 김영하는 비유를 쓰는 거를 직유법을 쓰는 걸 자제하라라고 하면서 이제 썼던 표현인데요. 정사 장면을 묘사하겠다 하고 칼을 연필을 뽑읍시다. 칼을 딱 뽑았으면 이제 진짜 제대로 내식으로 이제 묘사를 하는데 뭐 아주 낭만적으로 묘사를 하든지 아니면 이 쿤데라처럼 굉장히 포르노그래피적으로 하면서 되게 분석적이고 지적으로 묘사를 하든지 해부학적으로 그런 식으로 이제 자기만의 어떤 색깔을 갖는 게 또 중요하거든요. 그 장면 하나하나가. 그리고 이제 그게 전체적으로 소설의 어떤 그 서사 속으로 이렇게 섞여 들어가야죠. 그게 참 장편이면, 단편이면 모를까. 장편이면 그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게 참 힘든 문제인데 이 두께로 이거를 썼다는 게 참 요즘 우리가 이렇게 길게 쓰지 않잖아요, 장편을. 그거를 또 생각해도 조금 인상적이고, 혹시 파르메니데스를 좀 읽게 되면은 한 번 더 찍었으면 좋겠고, 네, 쿤데라의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었습니다.